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문제를 좀 풀어봤었죠. 그래서 이제 그 대단원 마무리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를 좀 더 풀어보고 어, 개념을 공부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것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개념이 익힌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특히나 뭐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추론해야 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은 좀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림과 같이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을 반응하면서 반응 전과 후에 뚜껑을 열었을 때 질량을 측정했다. 자, 선생님이 요거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죠.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하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자, 참고해 보세요. 여기서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을 반응하면 화학 반응식도 쌤이 앞에서 썼죠. 제수도 맞춰봤고요. 자,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기체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렇게 뚜껑을 닫을 때랑 열었을 때랑 질량이 당연히 바뀌겠죠. 다르겠죠. 자, 여기 보면은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 이거 질량 보존 법칙이에요.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을 이렇게 됐더니 병까지 다 포함해서 50.5g이래요. 숫자가 정확히 나와 있죠. 그러면 반응을 시켰어도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걸 뒤집어 놓고 뚜껑을 잘 닫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생성됐어도 이 안에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게 질량도 그대로 50.5g이라고 정확히 일치할 겁니다. 즉 질량이 같다. 질량이 보존될 거예요. 자, 근데 뚜껑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날아가 버리니까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감소되면서 50.5g보다는 줄어들겠죠. 여기 있는 질량은 50.5g보다 작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을 이제 확인하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렇게 기체가 발생하는 이런 실험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뚜껑을 닫는, 그래서 기체가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렇게 기체를 열어두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날아가기 때문에 질량이 이제 마치 보존이 안 되는 것처럼 측정이 되죠. 하지만 날아간 이산화탄소까지 고려를 하면은 질량은 언제나 보존이 되는 거다. 뭐 그런 얘기였죠. 자, 그래서 오늘 요거 좀만 더 해봅시다. 자, 그림은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화합물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걸 볼트라고 하고, 이렇게 끼울 수 있는 요걸 너트라고 하죠. 자, 근데 이 모형에서는 이제 볼트는 몇 개가 들어갔냐면 한 개. 너트는 두 개예요. 그렇죠? 그럼 뭐 개수로 쓴다면 볼트의 개수는 1인 거고 너트의 개수는 2가 되겠죠? 그리고 볼트랑 너트를 합쳤을 때 이 덩어리 요걸 한 분자라고 했으니까 이건 또 다시 한 개가 나왔죠? 요 세 가지를 요거 세 개, 하나, 둘, 세 개를 합쳐서 한 개가 나온 거죠. 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뜬금없이 물어볼 때는 당연히 여기 뒤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이제 볼트 한 개 질량은 5g이고 너트 한 개 질량은 2g이다. 자, 그러면 화합물에서 볼트가 당연히 한 개 들어갔으니까 화합물에서 볼트 한 개 질량은 5g이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5g이 있는데 이 5g이 한 개죠. 여기 있는 거. 자, 너트는 2g이래요. 너트는 2g인데 2g짜리가 두 개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 질량을 일단 먼저 구해보면 5 더하기 4, 9g인데 이 9g의 그 성분비를 보면 아까 말했듯이 5g 대 4g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5g은 이제 아까 말한 볼트 한 개에 해당하는 질량이었고요.
4g은 너트 2개에 해당하는 질량이 4g이었죠. 그래서 질량비는 5대 4다. 여기 이제 질량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자, 화합물의 총 질량. 자, 볼트 5개랑 볼트 5개랑 너트 8개로 만들 수 있는 건데, 자, 볼트 5개가 먼저 소모가 될지, 너트 8개가 먼저 소모가 될지 고민해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따지면 되죠. 볼트 5개로 만들려면 너트가 10개가 필요하죠. 근데 지금 8개밖에 없으니까 얘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다시 거꾸로 너트 8개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2개씩 소모되니까 총 4개의 화합물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볼트가 5개가 있고 얘가 8개가 있으면 이 8개가 모두 반응하고 5개 중에 1개는 남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는 4개가 반응할 겁니다. 4개가 반응하고 8개 반응해서 아까 말한 1대2의 비율은 맞죠? 1대2. 그래서 총 1대2의 비율이고 4개, 8개 반응하면 화합물 4개가 나오겠죠. 봤듯이 1대2대 1의 비율이니까 또 1대 2대 1, 4, 8, 4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8번, 9번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런 문제가 좀 어렵거든요. 이런 문제가 딱 봐도 뭐 표로 막 나타나져 있고 되게 막 정보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표는 일정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A와 자,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A랑 B랑 반응해서 C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문제에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하라고 했으니까 화학 반응식을 맞추는 법 한번 보도록 하죠. 자, A와 B가 반응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A, B가 반응물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물을 왼쪽에 쓰고요. 그 다음에 생성물이 C다. 기체 C를 생성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C가 생성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A 플러스 B는 C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개수, 자, 우리 뭐 여기서 뭐 H2, 뭐 N2 뭐 이런 식으로 NH3 이런 식으로 화학식을 썼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거를 그냥 하나로 그냥 퉁쳐서 A, B, C라고 이렇게 기호로서 그냥 나타낸 겁니다. ABC 자체가 원소 기호는 아니고 그냥 특정 물질을 ABC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개수를 이제 완성을 시켜야 화학 반응식이 이제 완벽하게 맞춰지는 거니까 이제 개수를 좀 봐야 돼요. 그렇죠? 개수를 맞출 줄 알아야 되는데 이 표를 보면 개수가 어떻다라고 전혀 언급은 없지만 부피만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부피. 그것도 기체의 부피. 그렇죠? 기체의 부피. 자, 기체의 부피.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우리 눈치를 챘다시피 기체 반응 법칙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체 반응 법칙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좀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봅시다. 반응 전에 A, B를 이제 50ml, 20ml로 설정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실험이죠. 50, A 50이랑 B 20을 놓고 실험을 하니까 자, 반응 후에 남은 기체가 생겼대요. 즉 A랑 B 중에 A가 남았대요. 그것도 10ml가 남았대요. 그러면 A가 10ml 남았다라는 얘기는 얘는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다는 얘기니까 처음에 50ml 중에 40ml는 반응을 하고 10ml는 반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해되나요? 자, 50ml를 준비했는데 10ml 남았으니까 당연히
반응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부피는 40ml다. 그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부피가 이만큼이 참여한 거예요. 자, 그리고 B는 지금 남아있는 게 없죠. B는 없어요. 그러니까 B는 이 20이 전부 다 반응을 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생성된 기체의 부피가 40이다. 자, 뭐 답 다 나온 거예요. 자, A는 40ml 반응할 때 B는 20ml가 반응한 거고 그 과정 속에서 C가 40ml가 나온 거죠.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부피비죠. 부피비. 부피비를 우리가 방금 구한 거죠. 40대 20대 40이니까 2대 1대 2죠. 그러면 뭐 볼 것도 없이 2대 1대 2입니다. 이렇게 가주면 돼요. 자,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체 반응이고 기체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피비가 곧 바로 개수비로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얘기고요. 부피비는 어떻게 구했냐면 이제 반응 전에 먼저 넣어준 거랑 남아있는 거 이렇게 해서 얼마큼이 반응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생성된 게 40인 걸 보고 이제 전체 부피를 이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실험 2번과 3번을 보고 이제 좀 꼬았어요. 자, 80, A 80과 30을 넣었더니 어떤 기체인지 모르는데 이게 A일지 B인지 모르는데 20이 남았다. 그리고 60이 생성됐다.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죠. 자, 그럼 뭐 이거 추론해 보면 됩니다. 자, 지금 일단 기체 C가 60이 나왔어요. 기체 C가 60이 나왔죠. 그러면 아까 여기 개수가 2대 1대 2, 부피비도 2대 1대 2 비율이 맞춰졌으니까 여기도 2대 1대 2의 비율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가 60이고 아까 2대 1대 2니까 자, 이 60만큼의 C가 나오려면 30만큼의 절반, 2대 1이죠. 절반인 30만큼의 B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2대 1, 1대 2. 그러면 여기서도 아까 80이 전부 다 반응하는 것은 아니고 60만큼만 반응을 하고 20만큼은 반응하지 않고 남아 있어야겠죠. 그래서 60만큼 반응하고 30만큼 반응하고 다시 60만큼 생성되는 60, 30, 60. 그래서 2대 1대 2가 또 한 번 성립을 하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A가 20이 남았구나. A가 80을 넣어줬는데 60만큼 반응하고 20이 남았구나. 그럼 여기 기억이라고 하는 기체는 A겠구나.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어느 한 구석에서만 힌트를 찾아도 돼요. 뭐 기체 C로 판단을 해서 지금은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한 건데 3번을 보니까 이번에 이걸 숨겨놨죠. 그럼 다른 루트를 가지고 또 판단해주면 돼요. 자, 봅시다. 자, 이번엔 A40, B40을 넣었는데 이제 보이죠? 2대 1로 반응해야 돼요. 근데 지금 A는 40이고 B도 40이긴 한데 2대 1로 반응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B가 남아 도는 거죠. 얘가 남아 돌고 있어요. 당연히 얘가 남았겠죠. 그러면 아까 봤던 대로 A가 40만큼 반응하면 B는 이게 다 반응하는 게 아니라 20만큼만 반응해야 되고요. 20만큼 남아 있어야겠죠. 그리고 C는 2대 1대 2니까 다시 40만큼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부피비는 여전히 2대 1대 2의 부피비를 유지시켜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남게 되는 기체는 이제 B가 되겠죠. B 써있네. B가 20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세 가지 표를 보고 개수를 맞출 수 있었고 또 2번과 3번의 그 전에 제시된 자료를 보고 역으로 어떤 녀석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얼마큼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선생님이 계속 강조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 완성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같은 것들이 아주 많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고 참고로 이런 문제 아주 좋은 유형이고 계속 아까부터 고등학교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가면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그냥 오지선다 해가지고 하나 고르는 문제 안 나오고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좀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 이런 것들 자주 나오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해봅시다. 자, 9번은 뭐 앞에 거보다는 좀 쉬워요. 그냥 개념적으로 술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자, 보면 자, 다음은 자, 수산화 바륨과 염화암모늄의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수산화 바륨이라는 녀석이랑 염화암모늄이라는 녀석이랑 이제 반응을 한대요. 자, 나무판 위를 물로 적신 다음에 나무판에다가 이제 물을 좀 묻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죠. 삼각 플라스크 안에 아까 얘기했던 두 이제 물질을 넣고 이제 잘 섞은 다음에 이걸 들어 올린대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나무판이랑 이 삼각 플라스크가 달라붙더라. 그리고 달라붙더라. 요게 이제 가장 큰 힌트가 됐는데 일단 왜 달라붙을까? 왜 달라붙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면 아까 여기 좀 힌트가 있었어요. 나무판 위에 물로 적신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를 얹혀놨죠. 그러면 이 달라붙었다라는 것과 이제 물로 적셨다라는 걸로 유추했을 때 요 나무판에 이제 적셔 있던 요 물이 이제 얼어버린 겁니다. 물이 얼어버린 거예요.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 뭐 이걸 통해서 어떻게 유추할 수 눈치가 빠르면 유추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배운 걸로는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수산화 발용하고 염화암모늄의 그 반응 기기 흡열인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는지 뭐 흡수하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정확히 지금 수준에서는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없으니까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유추해 보는 거예요. 물이 얼었다. 그래서 달라붙었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물이 얼었다는 얘기는 물이 얼어붙었다는 얘기는 요 주변이 차가워졌다는 얘기겠죠. 주변의 온도가 내려갔다. 물이 얼었다는 얘기는 주변의 온도가 낮아졌다. 그러니까 물이 얼었겠죠. 그리고 주변의 온도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이제 에너지를 얘가 흡수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즉 수산화 바륨과 염화암모늄이 반응하면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나타난다. 그렇게 유추하면 됩니다. 에너지를 흡수를 했고요.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주변의 온도는 차가워지고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얼마큼 낮아졌냐면 물이 얼을 정도로 꽤 많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물이 얼을 정도로 낮아져서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랑 나무판이랑 이렇게 부착이 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여기다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수산화 발효과 염화암모늄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은 어떻게 되냐?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보자면 주변으로부터 뭐든지 에너지는 갑자기 하늘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주변과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흡수하려면 당연히 주변으로부터 끌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주변이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가로 열고 주변의 온도는 낮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위 실험 결과가 나타나는 까닭을 화학 반응식에서의 에너지 출입과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뭐 같은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자, 화학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들이었고, 뭐랄까, 이제 화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화학 반응식부터 해서 세 가지 법칙부터 해가지고 이제 좀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많았죠. 특히 뭐 이런 것들 일정 성분비 법칙 가지고 이제 계산도 물어볼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또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방금 풀어본 것처럼 이렇게 이제 표를 많이 주고 이제 분석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화학은 이제 약간 표로 제시를 하거나 그래프로 제시하거나 그림으로 제시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데이터를 제시하고 자료를 제시해서 그걸 이제 추론하고 분석하는 것들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뭐 화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도 이제 마찬가지예요.